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금융 사이클 더욱 빨라진다. 긴장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고 과거에 뭐 한 3년에서 5년 동안 일어날 정책이 지금 거의 1, 2년 안에 다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빨라진 겁니다. 뭐 때문에 더 빨라졌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22일 국제결제은행에서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파월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것 같다. 기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는 인플레 내년까지 지속, 다만 당장 금리 인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당장이라는 말뿐이지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는 당장이 아니거든요. 당장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아니겠고 그러면 얼마 이후에는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델타 변이 이슈로 고용 지표가 한 2달 정도 굉장히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온 거 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 때문에 노동력도 계속 이제 부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임금 압력까지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죄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모든 현상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 노동력 부족, 여기에 에너지 문제. 이게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고 결국 일자리 성장에 다시 가속도가 붙고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이슈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문제, 말 그대로 그냥 불확실성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게 높게 볼 필요는 없다. 예상 외로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고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당 기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상당 기간 심각한 부작용. 이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반드시 물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근데 이 수단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에 일드캡,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이런 판단이 되면 금리 인상은 못하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12월 FOMC 때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하겠구나. 그 퍼센트가 한 60%였어요. 그것도 0.25% 올리는 게. 근데 지금 완전히 싹 다 바뀌었죠, 지금.
내년 12월 FOMC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영역대입니다. 한 차의 금리 인상도 아니고 아마 12월 FOMC쯤에 가면은 금리가 아마 아무리 못해도 0.5에서 0.75 정도 될 것 같다. 이거는 두 차례의 인상이잖아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한 달 더. 2022년 9월달. 9월달로 가볼게요. 9월달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베팅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때 금리 인상 한 차례는 하겠구나. 금리 동결 가능성이 15.5%밖에 안 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9월달에도.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테이퍼링이 지금 8개월 동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채에서 매달 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MBS에서 50억 달러치씩 매달 줄이면 이게 8개월 동안 끝나거든요. 테이퍼링이. 그러면 11월 달에 시작할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아무리 못해도 한 6월 달 또는 7월 달에 끝나겠죠. 그리고 11월 이번 FOMC 때 12월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은 8월 달에 끝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놓고 지금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의 9월 FOMC 베팅 사항을 같이 놓고 보면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하겠네 라고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이 11월 달부터 그냥 당장 시작된다. 그러면 내년 7월 달 안으로 끝나거든요. 테이퍼링이. 그러면 빠르면 7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 7월 FOMC마저도 금리 동결 확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오늘 스크린샷을 해온 거거든요. 저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내년 7월 FOMC조차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 이전에는 상반기에서는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가 12월 FOMC 또는 뭐 빠르면 11월 FOMC 그래서 2022년에 금리 인상 1회 정도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최소입니다. 최소 2회 이상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연준에서 상당히 지금 스케줄이 빨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년 1분기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투자 관점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기가 될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가.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그대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 1분기 그 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흐름들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실제로 1분기 때 둔화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는 걸로 예상이 돼서 채권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2.0을 돌파하는 형태죠. 10년물 채권금리 자체가. 그러면서 연준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특히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로 접어들게 되면 테이퍼링 스케줄상 50%는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당장 2분기 들어서면 시장이 걱정할 겁니다. 이거 테이퍼링 이제 50%도 안 남았는데 바로 금리 인상 하겠는데. 그러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흥국에서 당연히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버핏 지수 뭐 200%라서 뭐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0%는 물론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거에
140%, 150%할 때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스케줄 자체가 다 당겨졌죠. 테이퍼링까지는 긴축은 아니지만 긴축 준비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건 긴축입니다.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그래서 이 거품이 탁 터질 수도 있을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주식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룸 자체가 거의 없어요. 1.5% 정도 전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굉장히 시장이 빨리 흘러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흐름에 맞춰서 어제 이런 뉴스가 하나 터졌죠. 금융당국에서 DSR 단계 강화 스케줄을 무려 1년을 앞당겼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내년 7월 달에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7월에 가면 3단계로 접어들면서 총 대출액 1억 원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되고 이런 뭐 규제지역 초과주택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대출액 금액 가지고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2년 7월로 앞당겨졌고요. 이게 당장 내년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거의 충격적인 수준으로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스탠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국제결제은행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은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스케줄을 앞당겼다라는 거는 무언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전세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이제 이거에 적용이 되잖아요. DSR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원금 분할 상환 같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7월로 넘어가게 되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총 대출액 1억만 넣으면 DSR 40% 적용됩니다. 당연히 원금 분할까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대출 시장 안에 그냥 꽉 조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먼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 금융권도 DSR 기준을 60%였는데 50%로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여력이 약한 서민, 사회초년생에게 충격이 먼저 올 거라고 지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이거 말고도 부채 관리, 취약하신 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연결을 시킨다면 지금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조만간 소비시장에 대변혁이 올 겁니다. 소비시장에. 소비시장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릴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소비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반대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약가고요. 정말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 가지 뭐 AR 클래스라든지 그 다음에 VR 기기 보급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소비 시장 패턴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 지금 받는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묶여서 한 단어로 그레이트 리셋 작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예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기업 생태계, 그 다음에 뭐 소비시장,
생태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싹 다 판가리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새 판짜기 이런 것들이 뒤이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린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단지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스케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채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당장 내년 7월부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7월로 이제 앞당겨졌으니까 내년 7월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대출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은 소비 심리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 심리가. 그러면 소비 심리가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이클이. 결국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주죠. 소비 심리가 꺾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언제 적용되느냐. 이 데이터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 데이터가 둔화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시장이 둔화되는, 소비 심리가 둔화되는 거는 내년 1분기부터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4분기부터도 당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이익에 데이터로 반영이 되는 기간은 조금 더 걸리거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나오는 각종 데이터가 둔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테이퍼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곧 금리 올리겠구나. 라는 판단 때문에 조금 더 자금 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내년 1분기에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사이클이 조금 이렇게 좀 앞당겨졌다.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테이퍼링이 한 50%가 끝난 시점 있잖아요. 테이퍼링이 50%가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은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의 동향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